내 아내는 장모님의 인형이 아닙니다. 15년 차 남편의 피눈물 나는 고백. 저는 경기도 안양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들 셋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47살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를 조금 넘었네요.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적막하기만 한데 제 가슴속은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삼킨 것처럼 답답해서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소주잔을 채우다 보니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오늘 퇴근길은 유난히 더 길고 고단했습니다. 비가 올 모양인지 습기는 가득 차서 뒷목이 끈적거리고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랴 업무에 치이랴 녹초가 되어 버스를 내렸죠. 그런데 한 걸음 뗄 때마다 찌걱, 찌걱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만히 발밑을 보니 3년 전 큰맘 먹고 샀던 구두 밑창이 완전히 벌어져서 빗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구두 굽갈 돈 몇 천 원이 아까워서 차일피일 밀었더니 기어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참, 내 팔자야. 구두 굽 하나 못 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길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어깨는 축 처지고 머리칼은 푸석푸석하니 웬 낯선 아저씨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 새 아들 녀석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서 운동화가 작아지거나 밑창이 닳기 일쑤고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아내 지영이도 하루 종일 동네를 뛰어다니느라 신발 밑창이 다 닳았을 텐데 가장인 제 구두 하나 고치는 게 왜 이리 죄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집에 들어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아내는 피곤해 절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들고 다녔을 무거운 학습지, 가방과 낡은 가계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홀린 듯 가계부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툭 떨어지는 종이 한 장을 보고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2금융권 대출 상환 독독장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된 제가 전혀 모르는 빚이었죠.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우리가 맞벌이를 하며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버는데 왜 우리에겐 저축은커녕 이런 독촉장이 날아오는 걸까요? 지영아, 너 이게 다 뭐야? 너 대체 이 돈 다 어디에 쓴 거야? 차마 잠든 아내를 깨워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수백 번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달 처남의 가게, 보증금,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치과 치료비, 그리고 형님이 남기고 간 조카들의 값비싼 영어 학원비. 아내의 가방 속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처가 식구들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독촉장을 보고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이 종이 뒷면을 뒤집어 보고 저는 아내가 저 몰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험까지 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이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심을 하려 합니다. 우리 부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애할 땐 아내가 그렇게 밝고 예뻤는데 지금 제 앞에 누워있는 여자는 눈가에 기미가 가득하고 입술은 터져있는 고단한 중년 여성일 뿐입니다. 저 여자를 저렇게 만든 게 누굴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끝도 없이 요구하는 처가 식구들일까요? 텅 빈 통장을 보면 눈물이 나고 낡은 구두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죽은 언니 대신 그 짐을 다 지고 살아야 해? 우리 애들은? 우리 노후는 어쩌고?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소주 한 잔으로 씻어내려 보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년 차 남편이 왜 아내의 손을 놓고 도망치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그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 지독하고 슬픈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정말 나쁜 놈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5년 전 그 여름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후텁지근한 습기가 온몸을 휘감던 7월이었죠. 아내 지영이에게 처형은 단순한 언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초기에 제가 지방 발령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안양에서 홀로 아이 셋을 키우며 학습지 가방을 메고 동네를 누비던 아내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처형이었습니다. 아내는 퇴근길에 늘 처형과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 첫째가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언니, 나 오늘 너무 힘들다. 고기 좀 구워 먹을까?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통화하며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처형은 가끔 저에게도 전화를 걸어 박서방, 우리 지영이 주말 부부 하느라 고생 많으니 이번 주에 오면 맛있는 것 좀 사줘라며 동생을 살뜰히 챙기던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런 처형이 비 오는 날 빗길 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렸을 때 아내는 자기 영혼의 절반이 뜯겨나간 것처럼 울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처형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간신히 아내의 손에 쥐어준 건 피 묻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오는 짧은 순간 죽음을 예감했는지 구겨진 수첩 종이에 휘갈겨 쓴 편지였죠. 지영아, 엄마 아빠 너무 외롭지 않게 네가 좀 봐줘. 우리 애들 엄마 없는 티 안 나게 네가 한 번만 더 안아줘. 미안해, 내 동생. 사랑해. 그 유서 같지 않은 유서가 아내에겐 평생을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은 넋이 나간 채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영아, 네 언니가 너를 어떻게 챙겼는데? 저 불쌍한 새끼들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겠니? 이제 네가 언니 몫까지 해야 한다. 네가 언니 대신이야, 알겠니?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처형을 사랑했던 마음을 알기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지영으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처형이 쓰던 향수와 비슷한 냄새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향을 사고, 처형이 생전에 조카들에게 사주던 고가의 영양제를 우리 애들은 구경도 못 시켜주면서 조카들에겐 꼬박꼬박 챙겨보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여보, 언니 부탁도 좋지만 우리 애들도 생각해야지. 당신 몸은 이미 만신창이잖아. 언니가 하늘에서 당신 이러는 거 보면 좋아하겠어? 그때 아내가 저를 보던 그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 여보. 언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데. 언니는 나 때문에 자기 인생도 없었어. 주말 부부할 때 애들 아프면 밤새 같이 업고 뛰어준 게 언니야. 나 이제 언니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 그게 내가 언니한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속에는 지독한 죄책감과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형과 사이가 좋았던 것이 오히려 아내에겐 독이 된 셈이죠.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사랑은 이제 아내의 목줄을 죄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죽은 언니는 말이 없는데 산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그 편지를 방패 삼아 아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언니가 부탁했잖니? 이 한마디면 아내는 무조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부탁 때문에 산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대신해 울어주던 그 눈물을 이제는 후회합니다. 그때 제가 장모님 손을 뿌리치고 아내를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부부의 15년이 지금처럼 시궁창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여름날의 응급실에 갇혀 언니의 피 묻은 편지를 품에 안고 매일같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굽어버린 아내의 등 위로 죽은 언니의 무게와 처가, 식구들의 욕심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것을 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제 입방정을 치고 싶고 그날의 제 운을 저주하고 싶어집니다. 인생에 딱 한 번 하느님이 저를 굽어 살피시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죠. 재미삼아 산 로또가 2등에 당첨된 겁니다. 세금 떼고 손에 쥔 돈이 5천만 원 조금 안 됐습니다. 그 돈을 확인하던 날 저는 아내 지영이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숨 좀 쉬자. 이 돈으로 당신 일 좀 줄이고 애들 학원도 제대로 보내고 당신 그 다 다른 신발부터 새로 사자.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돈은 단순한 공돈이 아니라 10년 넘게 처가 뒤치다꺼리하며 만신창이가 된 우리 부부에게 내린 하늘의 보상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장모님 생신이라 수유동 처갓집에 갔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언니 대신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강박이었을까요? 지영이가 식사 도중 불쑥 그 이야기를 꺼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그이 로또 2등 됐어. 우리 이제 걱정 마. 내가 엄마 오래된 냉장고랑 세탁기 이번에 최신형으로 싹 바꿔줄게.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처남과 장인어른의 눈빛이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장모님은 숟가락을 놓으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셨죠. 아이고, 우리 박 서방. 역시 큰일 할 관상이라니까. 지혜가 하늘에서 자네들을 도왔나 보네. 안 그래도 요즘 세탁기가 탈수가 안 돼서 내가 빨래를 손으로 짰는데 아이고 좋아라. 그날부터였습니다. 기적 같던 당첨금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아니라 처갓집의 비상금으로 전락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는 시작에 불과했죠. 처남은 매형, 나 정장 한 벌 없어서 면접도 못 가요라며 매달렸고 장인어른은 박서방 덕분에 나도 기 좀 펴보자며 평소엔 가보지도 못할 고가의 한우집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정작 우리 집 거실 소파는 가죽이 다 벗겨져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살고 우리 애들은 친구들 다 가는 수학 캠프 비용 30만 원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처가 식구들은 당첨금을 마치 자기들 적금 탄 것처럼 써댔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언니가 있었으면 더 크게 쐈을 텐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며 자위하고 있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가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부담은 당연하게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외식? 처남은 지갑도 안 들고 나옵니다. 장모님은 계산서가 나오기도 전에 박서방, 저번에 로또 된 거 아직 많이 남았지? 오늘은 여기 갈비가 맛있다더라 하며 먼저 일어나십니다. 한 번은 제가 계산을 망설이고 있는데 처남이 옆에서 툭 던지더군요. 매형, 로또 당첨금 혼자 다 먹으려고요? 지영이 누나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처가에 이 정도 쓰는 건 세금이라 생각해야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고생시킨 게 아니라 당신네 식구들이 내 아내를 갈아넣고 있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옆에서 사색이 되어 제 눈치를 보는 아내 때문에 또다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 그 큰 돈이 녹아 없어지는 데는 딱 반년도 안 걸렸습니다. 냉장고 바꿔주고 세탁기 사주고 처남 빚 갚아주고 매주 주말마다 처가 식구들 입에 기름칠해주다 보니 통장은 다시 0원이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가 식구들의 눈높이만 높아져서 이제는 평범한 식당에 가면 장모님이 입을 삐죽이십니다. 박서방, 로또 한 번 더 돼야겠어. 요새 입맛이 영 없네. 그 농담 같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처가 식구들은 우리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로 생각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언니 대신이니까 라는 말로 이 모든 착취를 정당화합니다. 로또 2등, 그건 축복이 아니라 처가라는 늪에 우리 부부를 더 깊숙이 쳐넣은 미끼였습니다. 당첨금은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내야 한다는 그 지독한 관습만 족쇄처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처가의 노예로 팔려온 겁니까? 작년 늦가을이었을 겁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기 시작하던 그 무렵 제 인생에 또 하나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다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유동 본가 근처에도 병원은 널렸습니다. 그런데 처남과 장모님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아내 지영이의 핸드폰 스피커폰 너머로 처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안양에 있는 그 재활병원이 전국에서 제일 용하대. 시설도 깨끗하고 아버지 거기 입원시키기로 했어. 짐 싸서 내일 바로 이동할 거니까 준비해. 제가 옆에서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빼서 들었습니다. 처남, 거기가 용하고 말고를 떠나서 수유동에서 안양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그리로 모셔요? 장모님도 오시기 힘들고 우리 지영이도 하루 종일 학습지 수업하느라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인데.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날 선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서방, 지금 거리 따지게 생겼나? 내 남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영아, 너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거 따졌겠니? 언니는 병원 원장이라도 찾아가서 무릎 꿇었을 애야. 안양이면 네가 퇴근길에 매일 들여다볼 수 있잖니. 네가 좀 고생하면 우리 다 편한 걸 가지고 왜 이리 박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상의입니까? 이건 명백한 통보이자 강요였습니다. 안양에 살고 있으니 네가 독박을 써라. 죽은 언니는 더 했을 테니. 너는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식이었죠.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장모님의 그 언니 소리에 또 무너졌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지. 아버님 저러신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언니 얼굴을 어떻게 봐. 그렇게 장인어른은 저희 집 근처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근처지. 아내의 학습지 구역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나가 초등학생들 수업을 하고 오후엔 수험생들 상담을 마친 뒤 녹초가 된 몸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대신 가봤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가쁜 숨소리. 그 속에서 아내는 장인어른의 소변통을 비우고 땀에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아내가 사온 죽이 식었다며 타령을 하셨죠. 지영아, 네 언니는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 맛집을 서울 끝까지 가서라도 사오던 애였는데 너는 어찌 성의가 이리 없냐? 가까이 산다고 다가 아니야. 그 소리를 듣는데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자기 자식들 저녁밥도 못 챙겨주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와서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죽은 언니와의 비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장인어른의 굳어버린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느다란 손목이 장인어른의 굵은 다리 위에서 파르르 떨리는 걸 보는데 저게 내 아내인지 처갓집의 무급 간병인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수유동 식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치면 다행이었습니다. 처남은 매형,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누나가 가까이 있으니 든든하네요라며 문자 한 통 달랑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가 면죄부가 되고 착한 동생이라는 프레임이 족쇄가 되어 아내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효도요? 그건 온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무게여야지. 왜 가장 약한 사람 한 명의 어깨에만 쏟아부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병원 복도에서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 아내 지영이가 아니라 죽은 언니의 망령이 이 병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 가슴을 가장 갈갈이 찢어놓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처형이 세상을 떠나고 형님이 재혼하면서 처갓집에 맡겨진 두 조카. 장모님은 툭하면 아내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족쇄를 채웁니다. 지영아, 애들 학원비가 모자란다. 네가 부모 노릇은 못해줘도 돈은 보태야지. 네 언니 자식들인데 네가 엄마 노릇해야지. 그 엄마 노릇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칼날인지 아십니까? 하루는 저희 집 큰놈이 학교에서 돌아와 신발장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가만히 보니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았더군요. 아빠, 이거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어. 친구들이 거지라고 놀려.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 집에 놀러온 조카놈들 발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화점에서나 파는 한정판 운동화에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들려있더군요. 장모님이 엄마 없는 불쌍한 애들 기죽으면 안 된다며 아내를 들볶아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조카들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며 투덜대더군요. 이모, 나 이번에 나온 아이폰 프로로 바꿔주면 안 돼? 이건 사진이 별로야. 기가 막혔습니다. 정작 제 자식들은 학원비 20만 원이 없어서 태권도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문제집이나 풀고 있는데 조카들은 고액 과외를 받으면서도 아까운 줄을 몰라요. 뭐든 사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브랜드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장모님은 애들이 아빠한테도 용돈 받고 내가 몰래 주는 돈도 있으니 좀 좋은 거 써도 된다며 오히려 아내를 두둔하십니다. 하지만 그 장모님이 몰래 준다는 돈, 조카들의 그 호사스러운 생활비, 그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며칠 전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해지된 적금 통장을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하겠다고 아내가 10년을 부어온 통장이었습니다. 그걸 깨서 조카들 브랜드 패딩을 사주고 영어 캠프 비용을 대준 겁니다. 지영아, 우리 애들 운동화는 안 보이고 저 조카들 아이패드만 보여? 당신 제정신이야?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언니가 꿈에 나타나서 애들 춥게 두지 말라고 울잖아. 나보고 엄마 노릇해달라고 하잖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급여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몰래 알아내어 야금야금 처남의 도박빚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의 낡은 일기장 속에서 차라리 언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다. 내가 죽으면 이 지옥이 끝날까라고 적힌 피 맺힌 문장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조카들의 물주가 되어가며 정작 자기 자식들의 미래와 본인의 영혼을 도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조카들은 가끔 만나는지 아빠한테도 용돈을 뚝뚝이 받으면서도 이모인 지영이 앞에선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지갑을 열죠. 우리 애들은 식탁에 고기 반찬 한번 올라오는 날이면 서로 먹으려고 눈치를 보는데 조카들은 아내가 큰맘 먹고 사준 소고기를 한 점 먹어보고는 이모 이거 한우 원 플러스 아니지? 질겨서 못 먹겠어 라며 젓가락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가족입니까? 죽은 언니에 대한 예우가 내 자식들을 굶기고 기 죽이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인가요? 조카들의 최신형 휴대폰 액정은 번쩍이는데 부어만 갑니다. 저는 이제 이 기괴한 연극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이미 수검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 정말 소처럼 일했습니다. 저는 아침 7시면 지옥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달려가 상사 비위 맞춰가며 저녁 늦게까지 서류 뭉치와 싸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거운 학습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안양 구석구석을 뛰어다니죠. 둘이 합쳐 뻔히 버는 돈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 형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퇴근길에 아내가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고지서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보니 연체된 전기료와 도시가스 고지서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도 카드론 받아야 할 것 같아. 애들 우유값도 안 남았네. 아내의 그 갈라진 목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화탓하게 타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셋은 이제 한창 먹을 나이입니다. 고기 한 번 마음 놓고 배불리 먹여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국민연금 말고는 개인연금 하나 없습니다. 아니, 있던 보험도 처남사고 쳤을 때 다 해지했죠.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재테크 열풍인데 우리에겐 그게 다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 부부 중 누구 하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5 식구는 그대로
길바닥에 앉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제가 참다 못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통장 잔고 8만 원이 전부야. 우리 늙어서 폐지 주우러 다닐 거야? 애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장이라도 보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이 처가에 갖다 바친 돈만 모았어도 우리 안양에 집 한 채는 더 샀어. 그러자 아내가 가계부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더군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가 어제도 전화해서 죽어버리겠다고, 언니 생각나서 약 먹겠다고 협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언니 몫까지 내가 해야 엄마가 숨을 쉰다잖아. 나도 죽고 싶어, 여보. 나도 이 가난한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아내는 장모님의 감정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인간 지지대였습니다. 장모님은 슬픔이라는 무기로 아내의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고, 아내는 자기가 바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 무게를 다 견디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는 이미 잿더미가 되었는데, 아내는 여전히 처가의 화력발전소에 자기 몸을 던져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맞벌이의 함정이란 게 이런 건가요? 죽어라 벌어도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 그저 남의 입만 즐겁게 해주는 이 산? 우리는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인 부부 같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안양의 이 낡은 아파트 벽지가 습기에 젖어 누렇게 뜬 것처럼 우리 부부의 미래도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축도 없고 노후도 없는 47살 가장의 공포를 아십니까?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누가 거두나. 내 아내는 평생 저렇게 빨리기만 하다가 마를 텐데.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이제 서로에 대한 원망과 처가라는 거대한 벽뿐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올해 설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명절 전날부터 아내는 퇴근도 못하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장모님이 네 언니는 명절마다 갈비를 20근씩 재서 오고 나물도 꼭 5가지를 채웠다며 전화를 해댔거든요. 정작 우리 애들은 엄마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아내는 주방에서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를 흘리며 처갓집에 가져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설 당일 수유동 본가 거실은 이미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처남 식구들, 장인, 장모. 아내는 들어가자마자 외투도 못 벗고 부엌으로 직행하더군요. 저는 거실 한편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장모님이 넌지시 하지만 아주 무겁게 입을 여시더군요. 지영아, 네 남동생이 이번에 구리 쪽에 작은 고깃집을 하나 낸단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좀 모자란 모양이야. 한 5천 정도. 네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건 상의도 안 하고 해줬을 텐데. 네가 언니 몫까지 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제 귀에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우리 집 전세 대출금도 못 갚아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제가 참다 못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저희 애들 학원비도 없어서 태권도 그만뒀습니다. 지영이 지금 하루 종일 뛰어서 번 돈, 조카들 학원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남 가게 보증금까지요? 지영이가 무슨 화수분입니까? 장모님 인형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밥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일어나시더군요. 이 박서방이 보자 하니까 네가 뭔데 내 딸 일에 간섭이야. 언니 죽고 하나 남은 딸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해? 지영아, 너 똑바로 말해. 너 이 사람 말대로 할 거니? 아니면 엄마 소원 들어줄 거니?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서 그리고 너무나 바보 같아서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명절 그 난리가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 가방이 쏟아졌습니다. 허겁지겁 물건을 줍던 아내의 손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더군요. 아내는 사색이 되어 그걸 가슴에 품으려 했지만 제가 뺏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실행 확인서. 채무자는 저 박정훈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인감과 서류를 몰래 챙겨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금액은 4천만 원. 이지영, 이거 뭐야? 너 미쳤어? 내 이름으로 이게 다 뭐야? 아내는 차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처남이 사설 도박에 손을 대서 당장 안 갚으면 조폭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어. 엄마는 그 소리 들으면 쓰러진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단 말이야. 더 충격적인 건 그 서류 뒷장이었습니다. 보증인 칸에 장모님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장모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딸의 가정을, 사위의 신용을 통째로 불길 속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명절날 우리 앞에서 가게 보증금 운운하며 뻔뻔하게 연기를 하신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제 아내는 딸도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언니 대신 집안의 오물을 치우고 돈을 물어오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 맨 뒷장에 적힌 글귀가 생각나더군요. 차라리 언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다. 내가 죽으면 엄마도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지겨운 이 파출부 인생. 그날 밤 저는 다시 차를 돌려 수유동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죠. 처갓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 서류를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있더군요. 우리 애들은 컵라면 먹을 때 그들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뭡니까? 처남 도박 빚 막으려고 제 이름까지 파셨어요? 장모님 도장 이거 뭡니까? 처남이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나더군요. 매형,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야박해요? 지영이 누나도 동의한 건데. 장모님은 한술 더 뜨셨습니다. 지영아, 너 남편 단속 하나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드니? 언니가 있었어 봐라. 이런 일로 엄마 마음 상하게 했겠어? 너 정말 실망이다. 그 언니 소리. 그 지긋지긋한 망령의 이름이 나오자 평생 순종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표정으로 장모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해. 언니는 죽었어. 5년 전에 죽었다고. 내가 언니 대신 죽었어야 했어. 엄마 소원이 그거야? 내가 죽어야 이 짓거리 그만할 거야?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자기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거실을 뒹굴었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끝까지 너 2년, 내 언니는 한 번도 엄마한테 소리 지른 적 없다. 며 비수를 꽂으셨죠. 저는 아내를 들쳐업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의 저주가 따라붙더군요. 너희 그렇게 가봐라. 천벌을 받을 거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새벽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탁실로 들어가 낡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탈수기가 돌아가며 벽을 치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치는 소리 같더군요. 새벽 4시, 저는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아닙니다. 장모님과 처남에 대한 형사 고소장과 접근 금지 신청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깬 아내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지영아, 선택해. 저 사람들의 인형으로 살다가 정말 언니처럼 가버릴 건지, 아니면 우리 새 아들의 엄마로, 그리고 내 아내로 다시 시작할 건지. 나는 오늘부로 처가랑 인연 끊는다.
만약 당신이 저 사람들 다시 만나거나 돈 보태주면 그때는 우리가 끝나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 없으면 죽는데. 나 어떡해? 아니, 장모님 안 죽어. 당신을 죽이고 계시는 거야. 지영아, 제발 우리 애들 운동화 좀 봐라. 당신 신발 밑창 좀 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아내는 밤새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15년 묵은 고통의 찌꺼기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아주면 아내는 또 약해질 테니까요.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그게 아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천륜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산 사람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희 부부는 지금 폭풍전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남은 협박 문자를 보내오고 장모님은 친척들에게 제가 아내를 납치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제 아내 지영이가 언니의 대역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서요. 비어버린 아이들의 교육보험, 산더미 같은 대출이자, 노후 대책 하나 없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47살 가장의 선택. 제가 너무 매정한 사위인 걸까요? 아니면 아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인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지독한 착취의 굴레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끊어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내를 위해 하는 이 모진 행동들이 정말 정답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간절한 밤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